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1권 마탄의 사수 박정희와의 차중 대화. 유신시대에 기자와 판사로 근무했던 50대 두 분과 대화를 나눴다. 두 사람은 유신시대의 언론과 법조계가 박 대통령의 독재 권력에 굴종했다느니 인권의 암흑시대였느니 하는 것은 한참 동떨어진 이야기다. 그런 과장은 자신의 비겁을 은폐하기 위한 핑계다 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로 일했던 김성익 씨는 이렇게 말했다. 그때 기자들은 매일 진실을 전하려고 싸웠다. 부장, 국장과 싸우고 정보부 직원들과 싸웠다. 아침마다 편집부에선 야이 XX야. 그러면 네가 와서 편집해 하는 고성이 들렸다. 기사를 삭제 또는 축소해달라는 정보부 직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었다. 문제성 기사를 실어주지 않는다고 기자가 부장, 국장들에게 대드는 일들이 잦았다. 언론사 사주와 국장과 기자들이 고민하면서 최선을 다해 진실을 전하려고 했었다. 정치부에선 야당 정치인들에게 더 호의적이었다. 기자들은 대통령이 지명한 유정회 의원들을 홀대했다. 김영삼, 김대중 씨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야당이 전투적이었기 때문에 언론이 야당에 의지하여 쓰고 싶은 정권 비판 기사를 쓸 수 있었다. 요사이 한나라당과 박근혜 대표는 민주주의 시대에 활동하면서도 권위주의 정부 시절 그때 양김보다도 더 용기가 없다. 언론이 군대와 정보부, 대통령 비판을 제대로 못했다 뿐이지 그 이외에 행정부에 대한 비판은 가혹하게 했다. 유신시대의 언론 자유가 제약된 것은 사실이지만 봉쇄됐다고 보는 것은 과장이다. 당시 기자들이 권력에 굴종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뭘 모르고 하는 소리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언론 자유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때 기자들이 싸워서 얻은 것이다. 한 전직 판사도 같은 말을 했다. 정보부 조정관이 법원을 출입하면서 시국 사건에 대해서 판사들에게 간섭하려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판사들이 소신을 가지고 밀고 나가면 어쩔 수 없었다. 나는 배석 판사 시절에 사형이 구형된 간첩 혐의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8년에 간첩 혐의는 무죄, 보안법 위반 혐의만 유죄를 선고해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다. 시국사건 이외의 재판에 대해서는 정권으로부터의 압력이 없었다. 위에 두 사람의 증언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다. 미국 프리덤 하우스의 분류법에 의하면 유신 시대에도 한국의 정치적 자유는 부분적 자유 등급에 속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세계인권 감시관찰기구인 프리덤 하우스는 매년 세계 192개국의 인권 상황을 3등급으로 나눠 발표한다. 기준은 정치적 자유와 시민적 자유의 합산이다. 평균 점수가 1에서 2.5점이면 자유, 3에서 5.5점 사이는 부분적으로 자유, 5.5에서 7점 사이는 자유롭지 못함으로 분류한다. 2003년 보고서에 따르면 34개국이 자유국가 중에서도 1등급인 1점 국가였다. 대부분이 유럽 국가와 북미 국가들이다. 우루과이, 투발루, 마셜군도, 키리비시, 도미니카, 키프러스, 바베이도스, 호주, 산 마리노의 이름이 보인다. 자유국가들 중 2등급인 1.5점 국가로는 불가리아, 체코, 그리스, 파나마, 남아프리카, 폴란드, 헝가리 등 28개국이 여기에 포함된다. 일본과 칠레도 2그룹이다. 한국은 자유국가 중 3등급인 2점 국가인데 보츠와나, 크로아티아, 멕시코, 몽골, 루마니아, 사모아, 대만, 이스라엘, 도미니카 공화국 등 11개국이다. 무장대치 상황 하에 있는 세 나라, 이스라엘, 대만, 한국이 같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흥미롭다. 세 나라는 선진국 문턱에 있는 나라란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다. 무장대치 상황에선 인권을 제약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국가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에선 대단한 것이다. 북한은 이 조사가 실시되기 시작한 1972년 이후 한 번도 자유롭지 못함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자유롭지 못한 국가들도 4등급이 있는데 북한은 최악 중에 최악인 7점 국가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한국은 1972년부터 1973년과 1976년부터 1977년 사이 2번 자유롭지 못한 국가로 분류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통치기였다. 이 2번을 뺀 박정희 전두환 통치기간 내내 한국은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됐다.
한국은 노태우 정권이 들어선 1988년에 처음 자유로운 국가로 승격했는데 점수는 정치적 자유에서 2점, 시민적 자유에선 3점이었다. 점수는 작을수록 자유롭다는 이야기다.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1993년부터는 자유국가 중 한 등급이 올라 2점 국가로 됐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을 비난하는 이들은 파시즘이니 전체주의니 스탈린 체제와 같다느니 하는 비교법을 쓴다. 프리덤 하우스의 통계는 이런 비난이 과장된 것이며 권위적 정부라고 표현하는 정도가 맞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년 비서실장은 유신 시대의 정치, 공무원 사회가 깨끗해졌다고 주장한다. 정치 자금을 거두는 창구가 청와대로 단일화되었고 액수도 줄었으며 대가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제가 1972년부터 1978년 12월에 그만둘 때까지 연 20억 원 정도의 정치 자금을 모아서 대통령께 드렸습니다. 그 전에는 공화당에서 도맡아 했는데 정치가 행정에 관여하게 되어 말썽이 있었습니다. 박 대통령의 지시로 제가 일반 헌금식으로 받기 시작한 후로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습니다. 돈을 낸 분들에게는 아무런 반대급부도 없었습니다. 박 대통령 덕분에 경제 발전이 되어서 사업이 잘 되니까 예의상 얼마씩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대기업체 회장 20여 명에게 국한해서 부탁했습니다. 제일 큰 것이 2억 원 정도였는데 3, 4명이었고 기타는 5천만 원 또는 3천만 원, 어떤 분은 2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공화당에 매월 1억 원, 유정에 2천만, 3천만 원, 추석, 연말연시 비용으로 1억, 2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박 대통령의 승인하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박 대통령께서는 절대로 헌금을 직접 받으신 적이 없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농민하고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들로부터는 절대로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화당의 기구 축소를 지시하셨습니다. 박 대통령이 유신을 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정치 코스트를 줄이는 것이었다. 1971년 김대중 후보와 싸울 때 박 대통령 캠프에서 쓴 대선 자금은 약 700억 원이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이런 낭비와 함께 정치 논리가 행정에 강제되어 쓸데없는 사업에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싫어했다. 아울러 정치인들이 행정 관료들의 인사에 개입하는 것도 차단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유신 전에는 검사 인사에 국회의원, 특히 법사위원들의 청탁이 많았습니다. 청와대 쪽에서 법사위원들에게는 한 건씩의 인사청탁 이권을 주라고 권할 지경이었습니다. 유신 이후 이런 것이 사라지니 실력 있는 검사들이 요직에 앉게 됐습니다. 박 대통령이 엘리트 행정관료들을 정치인들의 압력으로부터 보호해주니 오직 국가적 차원의 필요성, 효율성, 생산성을 기준으로 행정을 할 수 있게 됐다. 정치적 자유를 제한한 대가가 경제, 행정의 생산성 향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것이 1970년대 한국이 고도 성장을 하게 된 요인 중에 하나다. 김정념 씨는 이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정 집단이나 계층을 위해 산업정책을 쓰지 않고 농민, 근로자 전체를 위해서 정책을 썼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세계은행 부총재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미의 경우에는 대지주와 도시의 수입 대체공업가 위주로 정책을 썼기 때문에 소농들의 불만이 있어 정치가 불안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박 대통령이 정경유착을 했다고 보는 것은 잘못입니다. 경제가 커지니까 대기업이 자연적으로 일어나고 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상 필벌식으로 정부가 지원해줬으니까 재벌이 생긴 것입니다. 방위 산업을 80여 개 분야로 나눠 건설할 때 기술적으로 어렵고 투자도 많이 드는 분야는 자연히 대기업에 부탁하게 됐습니다. 몇몇 대기업은 끝끝내 소극적이었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중화학공업을 시장 경제에 맡기고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과 같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1974년 가을 이후 박 대통령은 삼면이 적대적 세력으로 둘러싸인 형세에 처한다. 북쪽엔 김일성, 국내엔 목소리가 커지는 민주화 세력,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선 포드, 카터 대통령 정부와 언론이 국내 민주화 운동을 엄호하는 형국이었다. 고독감과 함께 고립감을 느끼게 된 박 대통령은 미국의 간섭에 대해서는 특히 강하게 반발했다. 1974년 10월 2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그랬다. 미국의 포드 대통령이 곧 내한할 텐데
방한 전에 구속인사를 석방한다는 설이 나도는 모양이죠. 가당치도 않은 소리입니다. 포드가 오는데 무슨 사전 조건이 필요합니까? 박 대통령은 그런 일은 국제 관례에도 없는 일이다 라고 말했다. 곧바로 미국에 대한 감정 표현이 이어졌다. 미국이 군사 원조를 가지고 우리에게 압력을 가한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사실상 미국의 원조는 별것이 아닙니다. 내가 닉슨 대통령과 약속했었던 군장비 현대화 정도가 고작입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미국의 원조가 480만 달러에 불과했는데 이런 액수는 주니까 받을 뿐이지 안 줘도 지장이 없습니다. 이어서 그는 진행 중인 율곡 사업을 암시하듯이 말했다. 우리는 스스로 무기를 생산하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사들여 올 계획입니다. 그는 일본에 대해서도 직설적인 표현을 했다. 우리의 당면 과제는 김일성인데 그거야 1년이면 족하지 않겠어요. 진짜 문제는 일본입니다. 우리보다 경제가 조금 앞섰다고 해서 지금 까부는데 그럴 때마다 일본과의 경제 싸움에선 반드시 이겨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지더군요. 미국과 일본의 일부 지도자들이 우리의 인권 문제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심히 마땅치 않습니다. 일본의 경우 안보 파동 때 그들이 취한 좋지 않은 행동이 있었으면서도 남의 나라에 대해 간섭하는 것은 이상한 일 아닙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주 방위군을 동원해서 시위대를 향해 발포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대체 어떻게 했다고 인권 운운해요. 이 대목에서 박 대통령의 목소리가 커졌다. 5.16 군사혁명의 참여자이자 공화당 원내 총무 출신인 김용태 의원은 박 대통령이 매우 아끼는 이였다. 1975년 포항종합제철 확장공사 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포항으로 내려가는 차 중에서 두 사람은 이런 대화를 나눴다. 김 총무, 자네가 처음 당선돼서 국방위원을 하던 때가 1963년이었던가. 그때만 해도 보릿고개가 있던 때라 나라 살림이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 국군의 살림도 말이 아니었지. 이제는 3군 사령부까지 신설되어 우리 예산으로 운용하게 됐단 말이야. 자네가 국방위원으로 처음 국정감사를 나갔을 때 원주, 대구, 광주 등지에서 지휘관들에게 술 대접을 하고 돌아다닌다는 보고가 올라올 때마다 대견스럽게 생각했네. 5.16 전에는 국정감사에 나온 의견들이 격려는 고사하고 심한 사람은 욕지거리까지 했단 말이야. 내가 그때 자네에게 술값을 단단히 변상한 것으로 아는데. 네, 제가 군인들에게 대접한 술값에 세곱절은 받았습니다. 국정감사를 마치고 서울에 돌아오자마자 부르셔 청와대에 갔을 때는 자네는 무엇 때문에 군 지휘관들에게 술을 사주고 다니는 거야 하시며 나무라실 때는 크게 잘못된 줄 알고 간이 콩알만해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돈을 주셔 그 뒤로는 군인들과 더욱 자주 어울렸습니다. 오늘의 우리 국군은 세계 어느 나라 군대보다도 자랑스러운 강군이 됐어. 자유진영 군대로선 실전 경험도 했고 다만 장비가 현대화되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일이야. 방위산업을 일으켜서 최신 무기들을 우리 손으로 모두 만들어야 하는데 미국이 찬성을 하지 않는단 말이야. 박 대통령께서는 무엇인가 깊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았다. 여보게 신발 벗게나. 장거리를 뛸 때는 신발을 벗는 것이 편하여. 박 대통령은 껌을 껍질을 까서 건네주었다. 백발이 성성한 김씨를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 하며 무엇인가 솟구치는 고민을 억제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용태, 벌써 대전이구먼. 자네 고향이 대덕군 기성면 산증리라고 했지. 자네 출생지 말이야. 안평산이란 높은 산이 있고 용바위라는 물 맑은 곳도 있다고 그랬지. 카카, 어떻게 저의 고향을 그처럼 소상히 알고 계십니까? 정치인들의 신상명세서에 고향까지 조사를 하십니까? 자네가 말해주지 않았나? 5대 대통령 선거 때 기차를 타고 호남선을 오르내릴 때 대전역을 떠나 흑성리역이던가 그곳을 지나면서 자기 입으로 고향 자랑을 해놓고서 조사는 무슨 조사? 카카, 죄송합니다. 카카의 기억력이 놀라울 뿐입니다. 대전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다가 점점 사라져갔다. 멀리 보문산이 우뚝 솟아 하늘을 떠받치고 대전을 지키고 있는 것만 같다. 자네는 5.16 혁명 후에 정치인은 결코 되지 않겠다고 했지. 민병도시와 조림사업이나 하겠다고 고집부릴 때 내가 고연히 자네 앞길을 꺾어놓은 것 같아. 내가 그때 자네를 왜 그렇게 야단까지 치면서 자네 전도를 막았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정치인이 되지 않겠다는 자네의 생각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몰라. 이렇게 말하며 차창 밖을 바라보는 박 대통령은 정치무상 무정세월을 되씹고 있는 듯 싶었다.
자동차는 어느덧 추풍령 마루턱을 달리고 있었다. 용태, 용태. 너무 달리지 말고 천천히 가 하고 말하자 앞자리에 앉아있던 정인영 경호처장이 뒤를 돌아본다. 이 사람아, 자네만 용태인 줄 아나. 저 운전기사도 김용태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한바탕 웃었다. 그날 관이로 차에 탔던 박정희 대통령, 정인영 경호처장, 김용태 운전기사는 모두 12.6 사건 때 궁정동에서 피살됐다. 박 대통령 일행은 추풍령 휴게소에서 잠시 머물러 이상국 장군의 영접을 받았다. 차 한 잔을 마시고 다시 남으로 달린다. 용태, 피곤하지 않은가? 졸리거든 기대서 한숨 자게. 저는 괜찮습니다. 각하께서 좀 쉬시죠. 가을이 다가와서 그런지 자꾸만 옛일들이 머리에 떠오르는구먼. 각하, 종일 차만 타고 가시면서 시상이라도 떠오르시는지요? 자네나 나는 정치 부적격자인지도 몰라. 자네는 경성사범이고 나는 대구사범이니까 훈장 노릇이나 할 것을. 각하, 지금의 막중한 직무를 후회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후회한다기보다 항상 자신의 운명이 타율에 의해서 가식이 될 때가 있어서. 각하, 사람은 누구나 지난 일을 후회할 때 가장 아름다운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지도 모르지. 1980년대에는 나도 대구로 내려가 훈장 노릇이나 해야겠어. 그때가 되면 누가 정권을 맡아도 나라에 기틀이 잡히지 않겠어. 한국의 정치 풍토가 개선되기에는 너무나 큰 응어리들이 있어. 초과학으로도 어렵고 도덕, 윤리로도 고치지 못할 고질병 같아. 불신과 아집, 흑백 논리와 극한 투쟁으로만 치닫고 있으니 조선 당쟁사와 무엇이 다른가. 조국을 근대화하고 새마을운동으로 가난을 없애놔도 국민 총화가 잘 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자네도 정치에 증오를 느끼고 있겠지. 공화당 창당 때는 서대문 형무소에 갇히기도 하고 부인은 낙태까지 당하고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항명사건, 불충사건, 복지회 사건 등으로 공화당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각하, 왜 하필이면 오늘따라 저의 불명예스러운 상처를 한꺼번에 털어놓으십니까? 저에게 인생 무상을 가르쳐 주시렵니까? 아니면 정치 무상을 일깨워 주시렵니까? 자동차는 경부고속도로를 빠져나와 경주를 거쳐 포항 쪽으로 달리고 있었다. 용태, 사람이란 내일을 모르고 산다고 하지 않는가? 지난 15년을 되돌아보면 난들 정치를 알아서 했나? 좀 쓸만한 인재가 나타나면 가진 수단을 동원해서 죽여야 한다느니 제거해야 한다느니 하는 보고만 올라오니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만 했겠나?